제5강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그런 관계로서 행정책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 그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책임에서는 듀보니까 롬색이라고 하는 학자의 행정책임의 유형이 중요하고요. 행정통제에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에 속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책임의 의의에 대해서 듀보니까 롬색의 유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자주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화면에 이제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기준이 있죠. 하나는 통제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통제의 원천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는데요. 내부라 그러면 정부 조직 내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외부라 그러면 조직의 행정조직의 외부에 있는 그런 조직 외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기준이 통제의 정도인데요. 통제 정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 정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이 낮다는 것이고요. 만약 통제 정도가 낮다 그러면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책임 그러면 상당히 조직 외부에 있고 또 법 규정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통제의 강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요.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고 통제 정도가 높은 것은 관료적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관료적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법률적 책임성입니다. 이 합법성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어떠한 법적인 의무 조항이 있겠죠.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외부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전문적 책임성입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토대로 합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 규범, 전문적인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과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책임성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책임성입니다. 이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요구, 이것을 충족을 시키는가, 즉 대응성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이 책임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보면요. 통제의 원천에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로, 그 다음에 통제의 정도는 높은 통제에서 낮은 통제로 변화되어 왔다. 이렇게 듀보니까 롬색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듀보니까 롬색의 그 행정 책임의 유형인데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은 통제의 원천이고 그 내부냐 외부냐, 그 다음에 통제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관료적, 법률적, 전문적, 정치적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가 통제의 원천이 조직 외부에 있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어떤 책임성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법률적 혹은 법적 책임성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책임은 외부에서 내부로 변화되고 있고 통제의 정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행정 책임의 유형으로서 파이너와 프리드리히의 주요 구분이 있습니다. 파이너의 그 행정 책임을 제도적 책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의 행정 책임을 자율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도적 책임을 우리가 외재적 책임이라고도 부르고요. 자율적 책임은 내재적 책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임의 각각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제도적 책임은 법적 책임입니다. 입법국가하고 관련이 되는 법적 책임이고요. 자율적 책임은 전문 직업적인 책임입니다. 행정국가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도적 책임은요. 절차의 준수를 중시합니다. 절차를 지키라. 절차의 준수를 중시하는 데 비해서 자율적 책임은 절차의 준수라는 것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적 책임성은 하나의 타율적인 그런 책임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책임입니다. 객관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법률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율적 책임은 뭐냐? 자율적 책임은 주관적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관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자가 스스로 내가 책임이 있다 느끼는 거예요. 양심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제도적 책임은 또 고선적 책임이라고 그러고 자율적 책임은 현대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파이너와 프리드리히로 구분되고요. 고선적 책임, 현대적 책임, 법적 책임이고 전문 직업적, 또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 그건 입법국가하고 행정국가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과 관련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은 외부 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도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행정통제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제는 행정 책임을 관료들이 행정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을 때 그것을 확보하는 수단이 행정통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행정통제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 통제 기준의 확인이고요. 이어서 정보의 수집, 그리고 평가, 시정행동.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게 기출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바른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통제 기준의 확인입니다. 이것은 통제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통제의 기준이 피통제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 그리고 피통제자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보의 수집.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실천을 한 상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 평가입니다. 평가는 기준하고 실적 간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걸 시정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정 행동입니다. 시정 행동은 어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통제 주체가 시정 행동을 하는 걸 말하고요. 시정 행동의 결과는 완료, 피드백이 되는 그런 과정이 행정통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제의 유형입니다. 크게 보면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구분되는데요. 오늘날처럼 행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요. 외부 통제의 한계가 지적이 되고 점차 내부 통제로 그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런 추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83페이지를 봅니다. 중간 정도의 길버트의 이야기가 나오죠. 길버트는 통제자가
행정 조직 내부의 위치 아니면 외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통제 방법이 제도화되었는가 여부에 따라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요. 5-1입니다. 우리나라 행정통제 방법에 외부와 내부, 공식, 비공식으로 구분한다면 외부이면서 공식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되겠습니다. 내부에 의한 것은 청와대, 감사원, 또 예를 든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이런 것도 다 내부 공식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은 민중통제, 시민참여, 언론이고요. 내부 비공식적은 행정윤리, 확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통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입법 국가 시절에는 외부 통제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 국가가 되면서 내부 통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외부 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 입법 통제입니다. 입법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통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통제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5번째 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어떤 걸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입법, 예산심의, 그 다음에 해임 건의, 탄핵소추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1번의 입법권에 의한 통제를 보면 우리 헌법 제40조 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재정적인 통제입니다. 헌법 제54조 1항에 국회가 예산심의 확정하고요. 또 1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거기 밑줄 긋고 별표하나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세 법률주의. 세 번째, 이제 국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여기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 같은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와서 입법 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 부족입니다. 국회에서 만들게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쪽 2번에 보면 의회 조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통제장치가 있다 해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동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세 번째가 관심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 이익보다는 특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통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질문 하나 제시할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처분이나 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 처분이나 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 이것은 입법 통제이다, 맞습니까? 처분이나 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입법 통제에 속한다. 답은 틀렸다. 이것은 사법 통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겠습니다. 85페이지 2번 사법 통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사법 통제의 성격을 보면 이 사법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봅니다. 왜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사법 통제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정을 다루는 어떤 합법성 위주의 통제이기 때문에 재량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위법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재량 행위를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합법성만 따지니까 어떤 부당 행위는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의의를 보면요, 사법 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계입니다. 네,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1번의 전문성의 결여가 됩니다. 행정재량권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법통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료 사고에 대한 재판이 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사후적 조치입니다. 사법통제는 사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86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시간 등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없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도와주는 방법이 옴부즈만 제도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민중통제입니다. 민중통제는 일반 국민들이 통제를 가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선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그 선거뿐만 아니고 그 다음 파라그раф에 보면 주민소송제가 도입돼서 민중통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무슨 주민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 주민소송이 되는가 하면요. 근데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의 제도고요. 중앙정부 차원에는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민소송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소송만 있습니다. 주민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되는가 하면 재무와 회계행위를 위법하게 하거나 혹은 게을리한 경우에 주민소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라그раф의 네 번째 줄 주민소송을 내려면 그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야 된다. 주민감사 청구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한 주민에 한해서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주민감사 청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우선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냈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옴부즈만 제도는 내부 통제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내부 통제이다. 답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 통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밑줄 그것이고 별표 2개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옴부즈만을 흔히 호민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 해서 호민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의 시초이다. 맞는지요? 답은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닙니다. 자, 87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1809년 스웨덴, 이거 기억하시죠? 1809년도 기억하시고 스웨덴도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도 유사한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시초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이 되고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옴부즈만의 그 권한을 보면은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전자 두 가지, 조사권, 시찰권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는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 이런 질문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다시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된다. 답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이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맞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내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 통제의 한계에서 대두되었다. 옴부즈만 제도는 입법 통제의 한계에서 대두되었다. 답은 틀렸다. 왜냐? 입법 통제 한계가 아니고 옴부즈만은 사법 통제의 한계에서 대두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입니다. 요 빗줄 긋고 별표 2개.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법률상 기관이고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이 없습니다. 직권조사권이 없고요. 단지 있다면 직권조정권은 있습니다. 직권조정권은 있지만 직권조사권은 없고요. 그래서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는데 만약에 그 수사기관이 불기소를 하게 되면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무효시키고 취소시키고 할 수 없고 다만 권고할 수 있는 권고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밑줄 거세요. 무효 취소는 안 되고요. 할 수 없고요. 권고만 가능하다. 밑줄 긋고 별표 2개.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의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7페이지 밑에 각조 6을 보겠습니다. 각조 6.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서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서 내부 통제에 들어갑니다.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데요. 우선 감사원 한번 보시죠. 감사원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헌법 지위를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에 이제 2번 청와대 국무총리실 통제가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통제를 가하게 되겠죠.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하는 걸 보면요. 정부 업무 평가를 합니다. 자, 위에서 한 10번째 줄,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정부 업무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줄 걸어다가 2006년도에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 도입이 되면서 정부 업무 평가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의 종류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죠. 자체 평가, 그 다음에 특정 평가,
그 다음에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요 성격들이 어떻게 다른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평가부터 보죠.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자체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체평가할 때는 그 자체가 하기 때문에 너무 우호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정평가입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합동평가입니다. 합동평가는 평가 대상이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그래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요 합동평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넘어가서 규칙과 절차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규칙과 절차에 의한 통제가 되겠네요. 88페이지 윗절 의로 의한 통제. 예. 그래서 법률에 의한 행정은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이거는 앞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법률 우위는 소극적이다, 법률 유보는 적극적이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맨 밑에 줄 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행정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됐냐 보면 오른쪽 89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행정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정기관이 공개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행정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기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또 10일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10일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한다 뭐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의신청을 하고요.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언제 하느냐 하면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일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 후에 20일. 앞에는 제가 10일 그랬죠. 그 10일이고요.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정보를 미공개할 때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지나도록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이렇게요. 한번 적어보시죠.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이 절차에 대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밑줄 꺾고 별표 2개 합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답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89페이지 5번째 줄 이 밖에 국민감사 청구제도, 그래서 300인 이상이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청구가 있는데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주민감사 청구 밑줄 긋고 별표 3개 하시고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2022년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89페이지. 근데 그게 올해 22년도에 법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500을 300으로 고치시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으로 고치시고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는 150인데요. 올해 개정되었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00, 200, 150.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300, 200, 150. 네, 됐고요. 또 바뀐 것은 뭐냐 하면 19세가 18세로 바뀌었습니다. 19세가 18세로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 하면 주민감사 청구에서 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주민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이게 3년으로 변경되었어요.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자, 300, 200, 150. 그 다음에 18세. 그 다음에 2년이 3년으로 변경. 요 세 가지는 확실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89페이지 제3절 행정통제 한계가 되겠는데요. 자, 1번 행정통제 한계입니다. 1. 난해하고 산만한 법규다. 그래서 좀 어려운 자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주 10을 한번 보시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용이란 용어가 사용됐다. 충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조상충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어요. 조상충용.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조상충용이란 뜻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조상충용이란 뜻은 당겨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서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당겨서 쓰는 회사로 치면은 뭐 가부를 받는 거예요. 당겨쓰기 이렇게 하면 될 걸 조상충용이라는 어려운 말로 사용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정부 팽창입니다. 행정부는 방대해졌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나 법원의 역할은 미미하다. 행정부는 방대해졌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110만이 넘었고요. 예를 들어서 복수차관제 같은 것도 자꾸만 늘어났죠. 지금은 2022년 현재 복수차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기관이 7개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문 중에 다음 중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서는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복수차관제가 2022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관 7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국문보기, 과학외, 산 이렇게 되거든요. 국토, 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7개 국문보기, 과학외, 산인데 그걸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되면 이렇게 하는 편법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국문 보기가 어려우니까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과외를 받을 때 산에 가서 받는다. 국문 보기 과외 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3번 보겠습니다. 경쟁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세 번째 줄에 준공공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가 자기 예산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산하기관이라든지
공공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10번째 줄 대외 관련 부처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이나 중공공 부문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가 형식적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통제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제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통제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파라그래프입니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사고와 관련 있는 법조항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법 57조에 따르면 이 국가공무원법 57조가요. 복종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행정관여 범위의 축소다. 법령의 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러면 이것은 방법은 오른쪽 맨 위에 일몰 규정. 예를 들어서 이 법은 5년 후에는 사라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일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통제 기능의 향상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음 중 행정 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건데 좀 길지만 잘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정보 죄송합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2번에 내부 고발인 보호제도의 확충. 3번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 활성화.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 활성화. 네 번째,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능의 확대. 자, 요 네 가지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은 몇 번이죠? 제가 힌트를 드리면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뭐냐 하면 사후보다는 사전이 더 좋고요. 바람직하고요. 외부보다는 내부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교재 3번 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의 활성화. 이 내부 고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내부 고발은 익명은 안 된다. 익명은 안 되고요. 기명 플러스 문서입니다. 말로 해서도 안 되고요. 기명에다가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내부의 불법 행위를 알리는 사람이 내부 고발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92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첫째 적어보시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5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 이 벌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년 5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 내용을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3년 3천만원의 경우는 파면, 해임, 해고를 시킬 경우.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거나 해임시키거나 해고시키거나. 그 다음에 2년 혹은 또는 2천만원. 요거는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 중에서 앞에 말한 파면, 해임, 해고를 제외한 부분. 그건 2년 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5, 5, 3, 3, 2, 2 각각이 해당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와스 92페이지에 감사 시스템을 재정비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스위스의 IMD가 공개한 세계 경쟁력 2015 보고서에서 싱가포르가 세계 3위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밑에 줄에 중대비리조사청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른쪽 우리는 그러면 어떻는가?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패 사건 신고를 접수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이런 신고 내용을 검토해서 감사원이나 검찰 등으로 이첩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냐? IMD의 경우 2022년 국가 경쟁력을 보면요. 2022년 국가 경쟁력이 전체 63개국 그 조사 대상 중에서 2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위가 내용이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보다 4단계나 하락을 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2021년도에는 23위였는데 2022년에는 27위로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지 않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공직자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기구의 역할을 기대를 해보고 수치도 더욱더 낮아지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행정 책임, 기본이과 롬제의 유형, 그리고 행정 통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 그래서 특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비롯한 행정 통제력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